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순간에도 삶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자 김회주는 톨스토이, 카프카, 스티븐 호킹, J.K. 롤링, 마윈처럼 실패와 상실, 가난과 병마, 불안과 고독을 지나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데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삶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쯤 서 있든 이 이야기들이 작은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간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는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방은 유독 고요했다. 창밖으로 러시아의 거센 바람소리가 울려 퍼졌고 책상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가 검게 번져 있었다. 문학의 거장 레프 톨스토이는 펜을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작가라 불렀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는 전 유럽의 찬사를 받았고 그는 막대한 부와 명예, 화목한 가정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삶의 한복판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넓은 영지와 안정된 가족, 그리고 넘치는 명성. 겉으로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었다. 그런데도 매일 같은 질문에 붙잡혀 괴로워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졌다. 집안에 있는 밧줄을 치워버렸고 서랍 속의 총을 보면 몸서리를 쳤다. 그것이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섬뜩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을 너무도 명확하게 느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마주한 공포였다. 그의 내면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위태로웠다.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도박과 쾌락을 탐하는 자신을 경멸했고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마주한 죽음은 그에게 지우지 못할 허무함을 남겼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가 한순간에 싸늘한 시신이 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삶이라면 지금의 모든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회적 성공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짓눌렸다. 그는 자신의 모순된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다.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들판의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부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은 부도 명예도 없다. 하지만 매일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삶을 이어간다. 톨스토이는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주름진 얼굴에서 설명하기 힘든 생의 확신을 보았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내는 것 그 자체일 뿐이다. 그는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 던지고 투박한 농민의 옷을 입었다. 직접 쟁기를 끌며 밭을 갈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런 그를 비웃었고 가족조차 미쳤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작가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저 살아가는 법을 찾는 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인생은 때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무너진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이후 그의 글은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게 된다. 톨스토이는 더 이상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증언하는 구도자가 되었다. 그 후 참회록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자살 충동을 가감없이 고백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임을 전했다. 그의 변화는 자신의 구원에 머물지 않았다. 부와 권력보다 양심과 비폭력을 강조한 톨스토이의 사상은 바다를 건너 마하트마 간디에게 닿았고, 훗날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한 인간의 처절한 질문이 결국 전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지금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허전하다면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당신이 진짜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톨스토이가 남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만난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삶은 결국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어떻게 답하며 살아가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레프 톨스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밤이었다. 하루가 끝났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거워 잠이 오지 않는 밤. 프란츠 카프카는 평생 그런 날을 살았다. 그는 낮에는 프라하의 노동자 보험 기관에서 산업재해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일처리는 정확했고 생활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겉모습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늦은 밤 모두가 잠든 뒤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늦게까지 글을 썼다. 카프카에게 그 시간이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평온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글을 의심하며 괴로워했다. 오늘도 제대로 된 글을 쓰지 못했다. 이건 문학이 아니다.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랫동안 공들여 쓴 원고라도 가차없이 찢어버렸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작품 전체를 없애버릴 때도 있었다. 그렇게 그는 거의 매일 밤 좌절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글은 어느새 고유한 형체를 갖춘 문학작품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한 남자가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깨닫는 이야기. 변신. 평범한 세일즈맨이었던 주인공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출근을 걱정하고 지각을 나무라는 상사의 목소리에 가슴을 졸인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이유도 모른 채 체포되어 끝없는 절차와 모호한 권위 속에서 자신의 죄를 설명하려 애쓰다가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심판, 권력의 중심인 성에 들어가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끊임없는 지연 속에서 끝내 그곳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성 속의 남자까지.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모두 카프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상상이 아니라 그가 평생 마주했던 부조리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에게는 늘 관계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다. 연인이었던 펠리체 바우어와는 오랜 시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이어갔고 약혼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그는 도망친다. 결혼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불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펠리체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는 다시 한번 결혼을 시도했다. 두 번째 연인, 율리 보리체크와 약혼했지만 이번에도 끝내 결혼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강한 반대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던 불안과 망설임이 그를 다시 돌아서게 했다. 그는 사랑을 원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사람이었다. 관계가 깊어지면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 자신을 더 옥죄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그는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약한 육체 역시 점점 그를 힘들게 했다. 1917년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이후 그는 요양소를 전전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말년에는 목까지 병이 퍼져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삶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그는 그를 놓지 않았다. 강압적인 아버지 앞에서 작아졌던 어린 시절, 일상과 작품 사이에서 방황했던 시간, 사랑을 원하면서도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두려움까지, 그 모든 것이 쌓여 변신이 되고 심판이 되었으며 성이 되었다. 카프카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죽기 직전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부탁한다. 근데 자신의 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오히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학이 되었다. 이제 카프카적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불합리한 현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카프카를 떠올려도 좋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썼다. 대단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다. 글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프란츠 카프카. 끝내 인간은 다시 살아간다. 1849년 어느 날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이 따끔거렸다. 눈 덮인 광장 위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묶여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총을 든 병사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반역자로 낙인 찍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역시 그 남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혁명적 사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제 곧 세상에서 지워질 운명이었다. 이게 끝인가? 사형수들이 3명씩 앞으로 끌려나갔다. 도스토옙스키는 세 번째 차례였다. 앞선 이들의 눈이 가려지고
병사들의 총구가 일제히 겨눠졌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삶을 되짚기 시작했다. 훗날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으나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병사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황제의 특사가 도착한 것이다. 처형은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숨을 쉬고 걷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이상 당연한 권리가 아닌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형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스토옙스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베리아로 보내진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얼어붙은 공기, 쇠사슬에 묶인 발목. 그는 그곳에서 4년을 버텨야 했다. 악취와 신음으로 가득한 감옥에서 살인자와 강도 그리고 사기꾼과 뒤덮여 지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가 인간의 원초적인 곳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 안에도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온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곳에서 느낀 인간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젖은 순간에도 끝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그런 존재였다. 유형 생활이 끝난 뒤에도 도스토옙스키는 편히 쉴 수 없었다. 평생 그를 괴롭히던 간질이 더 심해졌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빚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절망 속에서 그는 밤을 새워 글을 써야 했다.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겪었기에 그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글에 매달렸다. 그 처절한 시간 속에 쓰인 작품이 바로 죄와 벌이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믿고 살인을 저지른 라스콜리코프를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죄의 유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죄를 지은 이후에도 인간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마지막 작품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까지 계속된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는 끝까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도스토옙스키는 결코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인지 끝까지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삶의 끝은 허무가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끝내 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지금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혹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후회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끝내 삶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택일 것이다. 우리 각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다.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더 많은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혼란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카를 구스타프 융의 세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집은 평온한 목사의 가정, 신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룩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믿음은 힘을 잃어갔다. 매주 신에 대해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신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때때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 어린 융은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조차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의 질문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던 그때 그곳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 혼란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이 피하려 애쓰는 어둠을 향해 스스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다. 의학을 공부한 그는 정신과 의사로 빠르게 명성을 쌓았다. 지금은 또 프로이트의 촉망받는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된 욕망의 창고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을 품고 있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다. 프로이트와 대립한 융은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만다. 학계의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가 공들여 쌓아온 학문적 기반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1913년 그의 삶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기차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환각을 경험한다. 분명 깨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유럽 전역이 거대한 물에 잠기고 도시가 무너지며 시신이 피로 변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인가? 융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기로 했다. 곧바로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떠오르는 장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것이 훗날 심리학의 전설이 된 더 레드북의 시작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의식의 문턱을 낮추고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낯선 존재들과 대화를 나눴고 자신의 다른 인격들이 건네는 말을 실제처럼 받아 적었다. 만약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영영 현실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위험한 실험이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환상이 단순한 정신병의 증상이 아니라 무의식의 강렬한 표현이라고 확신했다. 놀랍게도 그날 융이 보았던 피해 홍수는 현실이 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유럽은 피로 물들었다. 그의 환상은 전쟁과 겹쳐 해석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무의식이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상징이 존재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공유해온 신화와 상징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상징과 이미지들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중 일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마음 깊숙이 밀어넣는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인간이 그 그림자를 외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밝혀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신의 감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불안과 고통, 피하려고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그 감정들을 끝까지 들여다보았다.
융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저 한 번 더 바라보라. 어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 감정들과 마주해야 한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태도다. 지금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감정이 실은 당신을 고통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어두운 감정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라. 그 감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라. 그 선택을 통해 당신이 외면하지 않은 그 감정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카를 구스타프 융.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